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요즘 날씨가 워낙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죠. 그래서 좀 나른나른하고 좀 나태해지기도 쉬운 계절이라서 이제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나른나른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꼭 마무리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힘드셔도 우리 이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2배, 3배의 시간을 더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힘드셔도 집중을 해서 그때그때 잘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는 앞에 1교시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5장 의료 수가 및 진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의료 수가 제도라는 거, 의료 수가는 뭐다? 그 다음에 의료 수가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잠깐 더 되면 비급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진료비 본인 부담이라던가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의료 수가라는 거는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다시피 환자가 의료기관에다가 내는 본인 부담금, 우리 일부 본인 부담금 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급여비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수가를 이제 받는 거를 다 의료 수가라고 하는데요. 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환자가 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딱 정액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공부할 때도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의료 수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치료 원가가 들어가겠죠. 뭐 치료 재료대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치료 원가에다가 또 이제 보건의료인의 인건비, 그래서 의사, 간호사, 우리 의료기사 등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인이 있잖아요. 그런 보건의료인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병원에 해당하는 뭐 전기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료라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합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의료 수가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수가는 다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게 이제 매년 달라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환산 지수를 곱하는 건데 우리 환산 지수는 이제 점수당 단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 상대 가치 점수하고 환산 지수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 지수로 산출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수가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건강보험 환자가 있었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비급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비급여 수가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진료 수가 이런 것들이 수가가 종류가 이렇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건강보험 수가하고 의료급여 수가 같은 경우는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요. 매년 1월 1일에. 그래서 행위별 수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DRG도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가가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행위별 수가, DRG 수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업무하다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에 고시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 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고시 기관이 다르죠.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반 환자분들 있잖아요. 비급여 환자분들이라던가 외국인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시 기관을 확인을 하고 이제 서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가 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행위별 수가제죠. 그리고 이제 포괄 수가제가 있는데, 자, 행위별 수가제는 Fee for Service라고 해가지고 FFS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이게 행위별 점수를 이제 다 하나하나 매기는 건데, 여기 진료에 소요된 어떤 이제 뭐 질병에 해당하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재료대,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수가가 산정되는 제도를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제도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한 나라죠. 네, 이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DRG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든 게 이제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 보시면 일단 행위별 수가제를 보면 가장 좋은 장점이 양질의 진료가 제공이 되고 있다. 왜냐면 행위별 이렇게 수가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에서 그 환자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진료 제공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의학도 발전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 연구 개발에도 이 행위별 수가제가 어느 정도 장점으로 이제 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리고 또 양질의 진료 제공을 하다 보면 설명의 의무를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의료인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아무래도 더 많이 쌓이게 되고요. 단점을 살펴볼게요. 양질의 진료를 제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진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과잉 진료를 하면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을 할 테고, 또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진료비 청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진료 청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복잡하대요. 예, 엄청 복잡한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또 IT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CS가 그 처방 전달 시스템이 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만 잘하면, 우리가 그 심사 청구를 할 때 코딩만 잘하면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코딩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 부서라던가 아니면은 진료 지원 부서에서 잘 챙길 수 있어야 되고요. 코딩을 빠지는 게 없이 하나하나마다 산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그래서 프로그레스 노트라든지 오더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도록 우리가 진료 부서에 안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제 청구가 이제 청구 전 심사가 있고 청구 심사가 있고 뭐 후 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청구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잘 이제 해서 이 진료비 청구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단점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DRG죠. 자, 그럼 DRG를 좀 살펴볼게요. Diagnosis Related Group이라고 해가지고 DRG. 그래서 진단명 기준 포괄수가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DR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2013년도에는 이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실시가 돼요. 자, 그래서 DRG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고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질병군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양하고 상관없이 미리 진료비가 이제 딱 결정이 돼서 그 책정된 진료비만 지급해 주겠다라는 게 이 DRG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DRG의 장점을 보면 일단은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료비 청구가 굉장히 간편해요. 네. 그리고 이 의료인하고 보험자 간의 마찰도 개선이 됐다. 그래서 우리 보험자 이제 공단에서 뭐 이런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막 청구를 했는데 뭐 삭감을 시키기도 하고 보완하라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냥 해주지. 뭐 이런데 이제 보험자 쪽에서는 뭐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DRG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원 일수라던가 의료비 절감 그래서 그냥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나 몸 아프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기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DRG 같은 경우는 딱 재원 일수를 정해놔요. 의료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병상 회전율이 이제 빨라지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별 수가제는 아무래도 과잉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DRG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의료비도 절감이 되는데 다 무조건 좋기만 하냐? 그거는 아니죠. DRG의 단점 같은 경우면 아까 DRG는 의료인과 보험자의 마찰이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또 이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이 좀 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진료비가 딱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인 쪽에서는 좀 최소의 진료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좀 진료 행위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진통제를 좀 많이 놔줬으면 좋겠는데 의료인은 진통제를 많이 줘봐야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뭐 최소의 진통제를 놔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DRG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현장에서 있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신의료 기술 발전이 저해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펜덱토미를 했다. 우리 이제 맹장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되면 이 아펜덱토미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술로 해주면 행위별 수가제에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전을 하는데 이 DRG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기술을 자꾸 개발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발전이 조금 더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 청구 우려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이제 그 DRG 진료과나 대상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렇게 4개 과에 7개 질병군이기는 하지만 그 코딩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부당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DRG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뒤에서 조금 더 7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좀 대략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DRG 같은 경우는 4개 과에 7개 질병군이란 말이에요. 저 보시면 4개 과, 그래서 우리 카탈락 수술 하죠. 백내장 수술, 그래서 안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실렉토미, 톤실, 그러니까 편도라던가 아데노이드 절제술, 물론 이거는 연령대가 있어요. 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실렉토미를 하는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외과, 그래서 우리 그 아펜덱토미 충수 절제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허니아 우리 그 서해부 대퇴부 탈장 수술 이런 거라던가 항문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외과 진료 과목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7장에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텍토미 자궁 적출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시색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이렇게 산부인과 이렇게 4개 진료과가 DRG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요 4개 진료과에 해당하는 이 7개 질병군이 DRG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 그 자궁적 축술, 시스텍토미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은 DRG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분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심포괄 지불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그 행위별 수가제하고 그 포괄 수가제를 좀 합친 한국형 포괄 수가제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장점을 이제 도입을 하고 단점을 좀 보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포괄 수가제는 이제 그 포괄적 대상이 기준 수가에다가 일당 수가라고 해가지고 행위별 수가제 플러스 DRG인데요. 우리 아까 그 DRG 같은 경우는 질병군이 7가지였었잖아요. 근데 이 심포괄 수가제는 질병군을 굉장히 많이 나눠놨어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많은 질병군을 이렇게 이제 그 진료비를 책정을 해 놓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그리고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치 점수하고 환산 지수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좀 헷갈려 하세요. 예. 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제 공부 시작부터 조금 머릿속에서 얘를 자꾸 막 이렇게 지우려고 막 일레이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상대 가치 점수 같은 경우는요, 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병에 해당하는 뭐 간단한 처치, 간단한 질병도 있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병이라든지 뭐 고난이도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업무량,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에 해당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업무량하고 그 다음에 투여되는 인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사하고 이제 그 뭐 간호사
아니면은 간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접수하는 뭐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의사도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자원의 양과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위험도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주겠다. 그냥 뭐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를 조금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행위별수과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치 점수를 이제 이렇게 뭐 몇 원 이런 게 아니라 점수로 이제 나눈 것들을 상대가치 점수라고 하는데, 이 행위별 의료 행위에 대해서 표준 의료 행위를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약 5,600가지의 표준 의료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에 해당을 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요게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보건복지부라든지 해당하는 고시된 곳에 가가지고 꼭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지수는 점수당 단가라는 얘기인데요. 이 점수당 단가는 매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하냐면 한 점당 그 단가거든요.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뭐 산재하고 자동차는 또 다르겠죠.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계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해요. 계약으로 결정을 해서 매년 그 아까 앞에서 고시 기관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공단하고 의료계하고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 건정심의라고 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결정을 해요. 왜냐면 매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공단과 의학계의 대표자가 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건정심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수가 산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매년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은 이 상대가치 점수, 점수당 환산지수 이런 것들은 기간이 1년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재에는 작년 걸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가 77.3원이었는데 올해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2022년도 거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렇게 병원, 요양병원, 뭐 종합병원 뭐 이런 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뭐 78.4원으로 지금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점수당 단가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점수당 단가는 우리 히라 있죠. 그 심평원에서 매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수가 계약,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거를 살펴보면 일단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의조에 따라 가지고 요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공단 이사장하고 의학계 대표들이 만나서 계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 범위라든지 방법, 절차, 상한액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협상 대상이 있고 제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상대가치 점수, 약제,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약제라든지 치료 재료 때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약품이라든지 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는 이런 이제 약제, 치료 제외 예외되는 거는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의료 수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일단은 제가 약가하고 재료 때는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르다, 수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수가를 보면 일단 행위별 수가제이다 보니까 진료 기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정 기준으로는 뭐 난이도라든지 뭐 소요 시간 제가 아까 뭐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 빈도 그래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빈도까지도 다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수가는요, 일단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 그래서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산정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고요. 자, 약가나 재료대 같은 경우는요, 약가나 재료대는 약품하고 진료 재료가 해당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산정 기준이 소요량인데요. 자, 산정 가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실구입가인데 그 상한가를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상한가 이내에 실구입가 그러니까 이 약가나 재료 때는 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수가 산정 기준하고 수가 계약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산정 기준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양급여 규칙이라던가 그 행위별 그 점수를 다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약제라든지 약가라든지 진료 재료대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산정 기준이라던가 또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유권 해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막 무조건 뭐 병원 입장으로 해갖고 점수를 막 높여줘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환자 입장에서 금액을 막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유권 해석도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심사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고 적정 그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침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심사 사례 같은 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사례를 살펴봐가지고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계약 및 절차를 보면 우리는 이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기관에서. 그러면은 그 단가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 가치 점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제 치료대 같은 경우는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똑같이 이런 수가 계약은 1년으로 해가지고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수가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딱 계약 기간 1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의학계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공단에 해당하는 거, 의학계에서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가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만하게 수가 계약이 되면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결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공단 측, 의학계 측에서 이제 좀 서로가 약간 이렇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심정위에서 확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건정심에서 확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의료 수가라는 게 뭐다. 그 다음에 의료 수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점수당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5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